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서둘러 달라는 의원 총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5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 역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농가는 물론 이번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은 피해 복구도 하기 전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에 문을 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는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새 비대위 전환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여당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고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죠.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현안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6일 출석하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오는 6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거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일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해야 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경찰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경기도 국감장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했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대표를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성남지청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장을 와서 하루의 신문을 끝내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성실히 조사받고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입니다. 국회 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광주 일정에 취재진이 많이 따라붙었다고요? 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 광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에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는데요. 기다리던 취재진이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역에서 만난 지지자들 그리고 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광주 도착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개
거짓말이라는 말도 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는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문자에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문자에서 거론된 김문기 씨는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수사받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이 의원은 잠시 뒤 저녁 7시 반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당원 시민들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네, 먼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꼬집었고요.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근거 없이 헐뜯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대표가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검찰을 향해서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 또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전국도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인데요. 사정정국 논란과 함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인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새로운 배임 혐의를 발견해 사업 시행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위례, 대장동 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두 개발 사업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 위례 사업 시공사를 포함해 20여 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엔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사업비 대출을 주관했던 하나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와 성남시 전현직 실무진 등을 연이어 부르며 사업 진행 과정을 초기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2년 전인 위례 사업 당시 개발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성남의뜰이 화천대유가 내야 할 수천억 원대 사업비를 대신 대출받아 이자 등을 부담한 부분에서 배임 혐의도 새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 사업 구조와 등장인물 모두 유사한 위례 신도시에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결국 이번 수사가 당시 두 사업을 총괄한 윗선을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미 시민단체가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검찰은 우선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발언이 당에 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가 절대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와 양두구육, 신군부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닷새 만에 윤리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에 유해하거나 민심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1, 2등을 먼저 징계하라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윤리위야말로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당이 준비 중인 전국위원회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권리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지. 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까지 시사하면서 당 내홍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 공제액 상향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쟁점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혹은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그러니까 이게 한 80% 정도로 해서 한 20% 정도 유연성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겨우 반쪽 합의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연일 약자 동행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독거노인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서초구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앞선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고와 투병으로 인해 벼랑 끝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실거주지를 파악 못해 도움이 닿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약자 복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윤 대통령은 이후 다문화 가정을 만나고 자립준비 청년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연일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위기 가구를 더 촘촘히 발굴하겠다며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요거는 매실이고요.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오미자청이고. 그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참 대통령님께서. 아이고.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위기 정보 이런 인자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초구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물론 피해 국민 모두가 신속히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새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이 같은 약자 복지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경기 포천 훈련장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하면서 한 명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2대의 헬기엔 18명의 장병이 탑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낮 12시 15분쯤 경기 포천시 육군부대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2대 모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한 대당 9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착륙한 헬기도 심한 손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충돌 당시 고도가 높지 않아 기체 파손이 적었고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부상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탑승자 전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훈련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관련 행사 예행 연습과 관련한 강화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건물도 붕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한 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 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 정도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에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전망되면서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헛수고가 되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도로 위에 평평하게 흙을 메웁니다. 작업자들이 폭우로 무너진 다리에서 콘크리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마을 안에선 나무 판자를 덧대 수해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구룡마을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불조차 겨울 옷조차 하나 건지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강남구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가혹할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현지인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음 주 초 매미보다 센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접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 정비를 시작한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도배를 했는데 어제 밤을 새고 저걸 발랐는데 또 다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도배를 못 갈아요. 이 장판을. 왜냐면 이렇게 보다시피 100%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이. 통곡을 해도 시원찮고 야 진짜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고. 지난달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남한 산성면 건봉리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더미에 쓸려나간 도로와 폐허가 된 주택은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잠도 안 오고 다시 또 2차 피해가 또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등으로 진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아직 안 돼갖고 빌라 쪽은. 그래서 아마 불안해할 거예요. 다들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는 아마. 지자체별로 태풍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빗물바지 덮개를 제거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원자재 값 급등으로 수입은 늘었지만 반도체 같은 효자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게 영향이 컸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4억 7천만 달러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5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566억 7천만 달러로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철강, 석유 제품 등이 호조를 보여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은 28.2% 늘어난 661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역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만 지난해의 2배인 185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그 연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흑자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되겠다라는 것을 좀 바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가 날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예상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3억 8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홍콩을 제치고 역대 가장 높은 7위를 기록한 건 위안으로 삼을 만합니다. 정부는 무역 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칠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원 넘게 오르며 연고점을 또 경신했고 증시는 2% 넘게 하락했는데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발 태풍이 우리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힌 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계속 타격을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 약세, 달러와 강세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자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6.44포인트, 2.28% 내린 2415.6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8.72포인트, 2.32% 내린 788.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무역 적자 확대 등 부정적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환율과 증시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수장회의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한미일 3자 회담에 앞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먼저 열렸는데 북핵 대응 문제뿐 아니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개최된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의 전략지휘소에서 회의가 열린 건 그만큼 세 나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90분간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역시 북핵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확장 억제 이슈를 앞으로 국방부와 국무부가 아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미국과 일본도 힘을 싣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 불거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한국 업체 피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양자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자회담을 마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제 3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오늘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죠. 네. 전국이 개최를 이제 막아달라 그런 건데 사흘 전에 냈었던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국위가 5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국위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뭐냐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러한 당원을 고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소급 적용을 한다면 당은 비상 상황으로 돼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맞는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닌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좀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원 개정을 막기 위해서 전국위에 대한 그 소집을 금지해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당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개정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의 개최를 이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기존의 가처분 신청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법원이 신문기일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가처분을 이제 신청한 셈이 됐는데 이걸 따로따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청해서 전국이 열기 전에 전국이 자체를 막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칼럼에 일화처럼 전해진 얘기가 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비대위 구성하면 이거 가처분 신청 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당에서 좀 당황을 했죠. 당황해서 지금 비대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한 30분 정도 최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최 의원이 30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난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이 받아들일 때에도 지금 당이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국위를 통해 당원 개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을 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은 계속 비상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추석 전에 빨리 당이 안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수렁에 빠지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른 길로 가는 거냐?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뭐 1, 2년 후든 선거 때가 오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은 그렇게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박정아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국위를 못 열면 비대위를 못 띄우지 않냐. 그거에 대한 플랜 B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번에는 기각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좀 빨리 합리적인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 법원이 국민의힘은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2차, 3차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이 당내에서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당내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것들은 다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나 아니면은 최재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인용될 가능성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플랜 B가 만약에 없다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이 대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냐면요.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 출범 전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졌는데 원내대표직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거든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 혹은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체제 하에서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 체제를 다시 꾸리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체제로 당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한 3년 아니면은 제명, 이게 아니면은 내년 1월 6일에는 다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돈이고 난장판의 일들이 벌어질 게 지금 명확한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좀 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창피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지금 당에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이제 도돌이표처럼 계속 좀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일종의 이제 뭐 이준석 죽이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까지 지금까지 상황이 온 건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 솎아내기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석 대표는 좀비처럼 살아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더라도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제 법적인 그 판단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라리 당을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형태로 갔더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당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피로감도 느낄 뿐더러 국민의힘이 지금 어차피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슈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또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버스가 앞으로 가면 이준석 대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살아서 되돌아오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 상황과 관련해서 뭐 협조 요청 같은 건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눈과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초재선 입장에서 대통령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도 아닐 텐데 전화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내가 전위부대가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 가기로 결정했는데 자꾸 거꾸로 중진들이 지금 오히려 아니다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초재선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영남권 중심으로 한 초재선이 맨 앞장서서 지금 비대위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또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이상 당이 거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의지로 수렴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윤심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그 시각이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뭐 전화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SOS 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한 보도에 의하면 또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에게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들리는 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준석 대표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 지금 뭐 성상납이라든지 아니면 접대라든지 아니면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거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뭐 탈당 권고라든지 아니면 제명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게 뭐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좀 생각과 판단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소송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5일날 전국위원회 의결을 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요. 9월 8일날 새로운 비대위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인데 과연 그대로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게 확정적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여권에서 경찰이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지만 매우 위험한 얘기잖아요. 경찰 수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내용을 밝힌 바도 있고요. 이른바 뒷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무마해 주겠다. 당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행안부 경찰국 만들 때부터도 나왔던 우려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로 맞다고 하면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성상납 문제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고 포괄일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도 포괄일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무리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 말고도 또 나오는 얘기는 비록 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여러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흘릴 거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단순히 여당 당대표 한 명을 내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정 운영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대통령 윤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뭐 당 상황도 정리 안 되고 국정 운영 자체가 아예 뭐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장 소장님께서 이제 거론하신 그런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직은 이제 풍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민심 위반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그 의견이신 거고 지금 이게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이제 입장 표명을 오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예고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언행에 대해서 강력히 구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존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가지고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9월 28일 날 윤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윤리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징계보다 더 무겁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6개월 정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당원 7개월 정지라든지 아니면은 탈당 권고라든지 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렇게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기본적으로 정치할 수 없을 거예요.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열흘 안에 다시 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어떠한 외부 세력의 힘과 논리와 뜻과 의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좀 진행되고 있었던 그 경찰의 수사는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되니까 이달 중에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 결정문에 이제 쭉 적시할 가능성은 있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보도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여권 내에서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 것처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기대와 바람이 저는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TK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려면요. 최소한 뭐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고 그때 사용했던 표현 그걸 넘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경고를 하는 시점부터 그 이후에 추가 행동이 있어야 징계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하듯이 TK에 가서 이른바 TK 적자라는 거 계속 강조하면서 그 유승민 의원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TK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는 그 마음을 이준석이 잡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지금 발언도 거칠지도 않고 언론 인터뷰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전에 양도구역 개고기 발언했다고 그거 가지고 징계하면 그게 또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또 가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죽이기 하면 할수록 이준석은 좀비처럼 살아난다니까요. 이 수렁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빠져나올 건지 지켜보는 장수왕도 얘기하셨지만 여권 내부 인사들도 답답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저도 답답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이 검찰이 이제 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대표의 휴대폰에서 이 전쟁입니다. 이런 그 문장이 이제 포착이 됐죠. 올 것이 왔다.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프레임을 거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국감장에 나가서 백현동과 관련된 증언을 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지금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백현동 이거 허가 내줄 때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그거랑 저는 김문기 당시 1처장을 잘 몰라요.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러한 프레임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나가셔가지고 조사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어떤 사안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소환을 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중에 국정감사 때 국회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혼날 거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는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너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고요.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고요. 해명하고 혐의 없으면은 그냥 무혐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못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검경의 수사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네. 이제 소환 통보된 거는 이제 첫 소환 통보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제2의 조국 사태 만들면 안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니까 반발하면 할수록 검찰이나 이런 프레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한 번에 뭐 소환 조사에 응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쭉 계속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러면 당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까지 같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민생 챙기기도 바쁜데 수사할 거 있으면 당당히 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할 거 있으면 또 계속 바쁜데 사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 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경찰이 사건 송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흔히 이제 한동훈식 어떤 검찰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도둑놈 때려잡겠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여권에서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당 당대표 선출된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 딱 들어간 시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 시점에 소환 통보 딱 해서 검찰 총사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야당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면 전환용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재명 대표 아들 뭐 지금 대학 입시 부정 입학 의혹 제기했던 국민의힘 60명 넘는 의원들 무혐의 처분했던 거 아닙니까? 명백한 그거는 사실의 영역으로서 허위사실 공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종상향 문제 몇 번 공문 보냈는데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에 관한 문제고요.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도 성남시 처장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에요. 골프 친 사진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몇 명이 친 건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인허가 특혜를 연장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최근 군청 내 세 자리뿐인 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약 10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서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A경위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실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경위는 취임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추천분과에서 해외 신기술 유출을 막은 사연과 청룡봉사상 수상 사실을 근거로 초청된 700여 명에 포함됐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 담당자가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경위가 속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대통령 취임식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이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이나 수사관이 초청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수사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흥지구 인허가 연장을 전결한 당시 B 과장이 지난 7월 양평군 4급 국장으로 올라선 겁니다.
국장 자리는 양평군청에서 단 3자리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바뀐 뒤 1호 승진 인사였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시달 파트에서 국장님이 되신 거고,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이분이 그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월하시니까. 비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됐어야 하는 사업 인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년 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소급해서 인가를 연장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양평군청은 지난 2017년 윤 대통령 장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처가 회사로부터 개발부담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모두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정정했고 이 또한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2가지 특혜가 실제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밖으로 알려진 수사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이던 장남을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부인이 안식년이라 아들이 따라갔을 뿐이라며 정식 유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 장남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의 대학교 방문학자로 간 어머니, 즉 오 후보자 배우자와 함께였습니다. 장남은 이듬해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같은 해 8월 국내 중학교로 돌아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조기 유학에 불법 소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되려면 부모 모두가 자녀와 같이 동거하려고 출국해야 했는데 판사였던 오 후보자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오 후보자는 YTN 취재진에게 불법 유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안식년이라 따라간 거라며 당시 아들이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어 쉬었다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점도 거의 취득한 바 없고 공부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며 자신은 법을 어긴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부터 사회지도층 전반에서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부모 동행 없이 미국으로 보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중학생이던 딸을 어머니 없이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영국 불법 유학 논란이 불거졌고 조재현 대법관도 후보자 시절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재판을 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판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현재는 중학생 유학을 보낼 때 부모 한 명만 같이 출국하면 되고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자식에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씁쓸함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반환을 소송을 제기했던 게 이제 2년 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업의 질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 등록금을 다시 이제 반환하라 이런 네. 거였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소송에 참가한 학생 수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2,697명이 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번에 소송을 청구를 2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참가한 대학만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26개 대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가 이제 여러 변론 기회를 거쳐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 결론은 이 학생들 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뭐 우리나라의 특殊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권 침해를 학생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의 이런 지침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 강의를 강행했을 때 코로나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또 수업권의 방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로 딱 단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그렇다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대면 강의에서 이어지는 본인들이 받았을 교육 서비스와 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있어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현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학습권도 보장하고 이제 생명권이나 건강권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본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 수업도 있고요, 토론 수업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이 비대면 수업은 확실히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전액을 반환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좀 반환해달라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고 해서 일단 사립대학교와 공립대학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이제 몸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또 교육부를 상대로도 아니 왜 교육부가 제대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등록금이 아니라 일부분에 한정해서 한 것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라도 인정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이 수업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 소송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토론식의 수업은 현저히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의 형태를 비교하고 견주어 봤을 때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게 총 소송 규모만도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학생 수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원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 측은 항소 여부를 좀 저울질하고 기자회견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에 기존의 이 대학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송이 이제 잇따르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립대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고 이 국공립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원래 원칙대로라면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구로서 그냥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선행 판결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수업권이 실제로 침해가 됐는지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온 판결을 참조를 했을 때 공립대학,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21년 전 사건이더군요.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이었는데 용의자 2명이 이제 붙잡혔죠? 붙잡혔습니다. 네,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21일 대전의 둔산동의 한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6억 원을 수송하는 차량이 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 차량이 그 길을 막아서고서는 내린 다음에 권총을 경고성으로 발사를 합니다. 이 두 남성은 복면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 운송 차량에 타고 있던 3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운전기사, 한 명은 청원경찰, 한 명은 은행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이 은행 소속 직원을 제외한 2명은 경고사격을 듣고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은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총을 발사를 가격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30분 만에 사망을 했으니 이게 강도 살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현금 6억 원이 두 가방에 나뉘어서 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올리려던 그 길목을 막아서고 이 가방 하나에 3억 원을 탈취해 갔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었지만 복면을 했기 때문에 그 동선을 끝까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으로부터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그 차량에서도 유의미하게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지문 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탄피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총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피를 통해서 그렇다면 총기를 어떻게 입수하고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 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했지만 이 탄피는 그로부터 며칠 전에 경찰의 차량을 뺑소니해서 경찰로부터 탈취한 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고 이번에 DNA를 어떤 수사 기법이 정말 선진화되고 발전하면서 이 단서를 포착해서 검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이제 CCTV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네. 지문도 남겨진 것이 없었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를 추적해서 그렇습니다. 좀 20여 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DNA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화되어가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뭐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판에서 그 증거 예.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 100여 미터에 버리고 도주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차량을 아마 폭파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유류물들을 좀 남겨뒀습니다. 손수건이 있었고요. 마스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DNA를 그 당시에도 추출은 해놨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어떤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인적 사항까지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도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태완이법으로 2000년 이후의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전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시효가 남아있게 돼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고 이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불법 게임 업장에 드나들면서 DNA가 추출돼서 경찰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손수건에서 추출된 DNA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치한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은 많이 과학이 발전해서 나노 단위까지 뭔가 이 신체의 일부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DNA 기법으로 이 인물을 특정해낼 수 있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은 어떤 다툼의 영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증명력이 높은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검거된 공범 이승만이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범행을 또 자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붙잡혔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범행과 관련해서 좀 수사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머지 용의자와는 다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은행 직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총을 누가 발사했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승만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오늘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DNA 어떤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범과 이 어떤 진술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는 내가 이 부분을 시인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직원에게 실제로 총을 발사한 것도 본인이다라고 굉장한 주요 사실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 이제 증거품들은 이 보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후에 이런 DNA를 이용한 수사라든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게 되면은 뭐 몇십 년이 지난 후라도 이 DNA 수사라든가 다른 이제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네. 남아 있었던 많은 강력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좀 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겠군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게 그 20년 전에는 수사를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측면도 있었지만 CCTV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용의자로 오른 사람이 5천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네. 총기를 탈취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경찰을 저격하는 그런 영상물을 빌려본 사람들까지도 용의 선상에 올랐었다고 하고요. 직업 군인 그리고 퇴역한 무슨 경찰까지도 많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검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DNA 기법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2017년에 이 당시 증거물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남아있던 손수건 그리고 마스크의 DNA 감식과 아까 말씀드린
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던 DNA 대조군을 통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시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는 미제의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촉법 소년에 관한 네.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10살에서 14살 미만의 이 어린 학생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촉법 이 네. 소년 그 연령을 좀 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 만 14세로 규정한 게 상당히 예전입니다. 50년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 14세인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 속도와 그 상황과 현재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나날이 정말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층에서 이런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법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도 한 편의점에서 학생이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내가 촉법소년인데 나를 한번 때려봐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또 이 점주를 향해서 굉장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만 14세라는 기준 그리고 촉법소년 10세에서 14세는 형사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네. 소년원에 송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전과 기록에는 절대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현 상황과 이런 현행 형법이 과연 이 저울질을 해봤을 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만 14세라는 연령을 2년 앞당겨서 12세로 조율할 것을 현재 논의 중이고 인권위 등의 의견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외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만 10세 정도로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만 7세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규율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이게 각국의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어떤 청소년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어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발전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연령을 조금은 앞당길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사실상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 사회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소년법에는 분명히 녹아 있는데 성인과 동일하게 수감하고 그랬을 때 과연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범행을 좀 더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벌이 뭐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인권위원회 이제 입장입니다만 여기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이 사회적으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와 비교하더라도 조금은 좀 느슨하게 설정된 네. 그 부분이 있긴 하고 또 관련 이 범죄도 늘고 있어서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입니다.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3살 아이를 친엄마와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 아이의 얼굴에 인형을 던지더니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르는가 하면 급기야 머리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아이의 친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학대인데요. 아이의 아빠는 이런 학대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CCTV 영상과 함께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혼자 육아를 가며 힘들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친엄마에 의한 아동학대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선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우박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31일 스페인 동부 카탈루냐에서 말 그대로 주먹만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름이 최대 11cm나 된 우박이 14분 동안 내리면서 50여 명이 다쳤는데요. 대부분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졌고 얼음에 베어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와 함께 있던 20개월 아기는 우박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린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해가 좀 뜨겁긴 했지만 한결 시원해지는 공기에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궁궐에서 색다른 가을밤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15일부터 경복궁 별빛 야행이 열립니다. 선선한 가을밤에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복궁을 탐방하는 별빛 야행. 휴공일인 화요일을 빼고 하루 2회씩 열흘간 진행되는데요. 조선시대 잔치 음식을 만들었던 외소주방에서 국악 공연을 보고 라인으로 분장한 직원들이 나르는 도색 수라상을 맛보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복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향원정도 볼 수 있는데요. 달빛 아래 취향교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향원정은 밤에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고 합니다. 입장권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매를 하거나 4시부터 추첨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Amazing, actually it was quite wild. Like I had never experienced such a thing before. Like I had experienced the Holi in India, but it is much more wild than that. Like people are going crazy.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